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확정 지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친구 소개로였어요.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말투도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채고 위로해줬죠. 1년간의 연애 끝에 그가 프러포즈를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족을 처음 만난 건 약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 앞으로 친딸처럼 아껴줄게. 시누이도 밝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시집살이가 힘들잖아요? 우리 엄마는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은 분들 같다며 안심하셨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결혼식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네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놓인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다정하신 분이면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제 드레스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오늘부터 우리 딸이야. 우리 아들이 평생 너만 사랑하며 살 거야. 내가 보증할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났다는 게 감사했고 앞으로 이 사람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집안일을 도와줬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죠. 시누이도 가끔 연락해서 맛있는 걸 같이 먹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요.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시누이의 말에 저는 정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2달째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있지? 집에 좀 와라. 할 일이 있어. 평소와 달리 말투가 다소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주방 좀 봐. 설거지도 쌓여 있고 우리 딸이 오늘 오는데 음식 좀 만들어야지. 너 요리 잘하잖아.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아직 신혼이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시험해 보시는 건가 싶어서 순순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는 며칠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엔 재료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혼자 30분 넘게 설거지를 하고 그 뒤에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점심때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고기가 좀 질긴데?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라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당연시되었고 갈 때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댁 매주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면 안 될까?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뭐가 부담스러워? 엄마가 너 좋아하시니까 자주 보고 싶으신 거잖아. 신경 쓰지 마. 그때부터 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보여줬던 그들의 따뜻함은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큰일 났어. 우리 딸이 이혼한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놀라서 물었죠. 네? 갑자기 이혼을요? 무슨 일이에요? 걔네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시켜서 못 살겠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한참을 눈물 흘리셨어요. 당연히 그때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비록 시누이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래, 역시 넌 착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분간 갈 데가 없거든. 우리 집은 알다시피 방이 좁아서 너희 집에서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희 집에 방 2개잖아. 우리 딸이 작은 방 쓰고 너희가 안방 쓰면 되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인데 신우랑 같이 살기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신혼이라서? 결혼한 지 벌써 몇 달 지났는데 무슨 신혼이야?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래, 알겠어. 싫으면 할 수 없지. 그럼 너도 제대로 된 시집살이 한번 당해봐야겠네? 지금까지 좋게 대해줬더니 우리 딸은 도와주기 싫다는 거지? 그렇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곧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갈 데 없어. 좀 도와줘. 며느리야,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언니, 몇 달만이라도 제발. 나 진짜 힘들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연락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상의했죠.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정말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도 힘든 상황이니까 집 구할 때까지 1달 정도만 같이 살면 안 될까? 뭐라고? 지금 정신이 있어? 신혼집에 시누이랑 같이 살자고? 아니, 나도 싫긴 한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가족인데 좀 도와주자. 그날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제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이 안 된다고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야유회로 집에 없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죠. 인터폰을 확인하니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큰 캐리어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시누이는 환하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그 가방은 뭐야? 아, 이거?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까 짐 좀 가져왔지. 언니 고마워. 뭐? 잠깐만, 나는 같이 살겠다고 한 적 없어. 시누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내가 여기 쓸게. 나는 방이 좁으면 답답해서 못 자거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시누이는 태연했습니다. 왜 이래?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가 언니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셨어. 어머님한테 허락해드린 적 없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웃기네. 내가 우리 오빠 집에 오는데 무슨 경찰을 불러?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집에 짐 싸들고 왔어. 안방 쓰겠다고 난리야. 빨리 와. 뭐? 아, 그게 미안해. 지금 회사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일단 진정시키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지금 뭐라고? 당신 지금 장난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우이의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부른다. 미쳤어?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래, 이러든 말든 해. 나는 절대 너랑 같이 안 살아. 당장 꺼져. 저는 신우이를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욕설과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얌전히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죠. 하지만 이틀 후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월요일 오전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서 있었고 그 뒤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비켜! 내 딸 짐 옮길 거야. 어머님, 제가 분명히 거절했잖아요.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불법 침입?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뭔 소리야? 이사 아저씨들 어서 들어가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겁니다. 저는 이 집 명의자예요.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뭐? 고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누르기 직전에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너도 각오해.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저도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대답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 결혼은 여기에서 끝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건 이후에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당연히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동생 이혼 때문에 예민하신 거야. 조금만 참아줘.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이게 조금이야? 당신 동생이 우리 집에 짐 싸들고 와서 안방 차지하려고 했는데? 알아. 내가 동생한테 단단히 말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엄마가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왔다고. 그건 엄마가 급한 마음에 그러신 거고.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변명과 회피, 그리고 저에게 참으라는 요구뿐이었죠.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을 모았죠.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일 시간 있지?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차갑고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이혼 얘기를 꺼내야 했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에 저는 혼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가라고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야. 앉아라. 시어머니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 집이야.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32평형. 시세가 8억 5천 정도 한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 당연히 너가 사줘야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갈 데 없다니까?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면 되는데 언니가 싫다고 했잖아. 그럼 나한테 집을 사주는 수밖에 없지. 잠깐만요. 제가 언제 집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사니까 너희가 해줘야지. 우리는 돈이 없어. 애초에 너희 집은 친정에서 해줬다며. 그럼 신우집도 너희가 해줄 수 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그게 왜 아가씨 집까지 사줘야 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집도 있고 여유가 있잖아. 우리 딸은 이혼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줘야지. 가족이 뭐 하러 있어? 가족이면 뭐든지 해줘야 해요? 8억 5천이 농담으로 들려요? 신우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시집살이 하다가 이혼한 거잖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아가씨가 시집살이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왜 제가 도와줘야 해요?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우리 딸이 너희 집에서 못 살면 따로 집을 사주는 수밖에 없다고. 안 돼요. 절대 못 사줘요. 뭐? 못 사준다고? 네, 못 사줍니다. 그건 저희 능력 밖의 일이고 설령 능력이 된다 해도 사줄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마 진짜로 이렇게 우기면 제가 그 집을 사줄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이것 봐, 며느리. 너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시댁 식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도리요?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세요? 매주 시댁에 와서 밥하고 청소했잖아요. 그게 도리 아니었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은 진짜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과 상의해 보시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 말 잘 듣는 애야. 내가 하라면 할 거야. 그럼 남편이랑 직접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앉아라. 아직 할 얘기 안 끝났어. 더 이상 들을 얘기 없습니다. 좋아, 그래. 그럼 너희 이혼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좋아요. 이혼할게요. 뭐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겁을 먹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이혼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 야, 농담이었어? 내가 농담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황급히 일어섰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우리가 좀 심했어. 미안해. 시누이도 따라오며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복도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처 보낼게. 이혼 협의는 그쪽에서 할 거야.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문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긴 통화를 했어요. 그간 모아둔 증거들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죠.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매우 탄탄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신혼집이 의뢰인 명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 측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 주거 침입 시도 등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으니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파는 것이었죠. 그 집은 제 친정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해주신 곳이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 32평형으로 전액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죠.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했던 모욕과 괴롭힘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팔아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급매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더니 그날 오후에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잔금일은 2주 후로 정해졌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집으로 와줘.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함께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남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문자를 보냈죠. 전화 통화는 거절할게. 일요일에 얘기해. 주말 동안 저는 집을 정리하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죠.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에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다 같이 오라는 거야? 들어오세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저번에는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 사실 우리 딸 집 사달라는 건 농담이었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나 봐. 언니네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도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랑 동생한테도 단단히 얘기했어.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절차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보, 농담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농담 아니야. 나는 진심이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해? 쉽게요? 지난 6개월이 쉬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사과했잖아. 사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주 시댁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아가씨는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하려 했고 어머님은 저보고 8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급한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 가족이 나를 괴롭힐 때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네 편이 될게. 이미 늦었어.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혼까지는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드렸어요. 제 집에 짐 싸들고 왔을 때, 이삿짐 센터 불렀을 때, 아파트 사달라고 할 때, 그때마다 기회를 드렸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집 이미 팔렸습니다. 뭐?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당신네들은 단 한 푼도 보탠 적 없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잠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집인데. 이미 계약금 받았고 2주 후에 잔금 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 집을 팔다니?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서 살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어머님 댁에서 세 식구 다 함께 살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정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도 멍한 표정으로 입만 벌린 채 있었죠.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나도 이 집에 애착이. 애착? 당신이 이 집에 뭘 했는데? 관리비 한 번 낸 적 있어? 집안일 도와준 적이 있냐고. 그건 게다가 이 집에서 나는 당신 가족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협의 이혼이 싫으면 재판 이혼으로 가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해요. 저한테 보낸 협박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전부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 집도 안 와도 된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은 하지 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협의 안 하시면 재판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남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냐?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저는 펜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명하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는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래,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일주일 안에 당신 짐 다 빼. 나는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야. 저는 이미 짐을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를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더욱 확고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의 서명은 받았지만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추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방관과 무책임함,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것이죠.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힌 이삿짐센터 강제 진입 시도 영상,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들이밀며 아파트를 사라고 강요한 사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판 이혼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주거 침입 시도와 재산 강요 부분은 민형사상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소장이 시댁에 전달된 다음 날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죠.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대체 위자료가 뭐야? 우리 이미 협의 이혼 서명했잖아. 엄마가 너무 충격 받으셔서 쓰러지셨어. 병원에 있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저는 한 통의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고 통보했죠. 2주가 지나서 아파트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로 가서 명도 절차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데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행복한 신혼의 보금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악몽의 흔적만 남은 공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처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저는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 이름과 제 돈으로 오롯이 제 공간을 만든 것이죠. 한 달 후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판사는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피고 측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불화를 넘어서 명백한 협박과 주거침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재판이 끝난 후에 남편이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남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뭔데? 나 회사 그만뒀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혹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과의 결혼은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아.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바뀔게.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아버지가 나오셔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 자식이 다시 나타나면 경찰 부른다. 아버지는 호스로 물을 뿌리며 남편을 쫓아냈고 남편은 물을 맞으며 비틀거리다 결국 도망쳤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직장 생활에 집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일로 소홀했던 제 자신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죠.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고 제 삶을 되찾은 것.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저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저는 친정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다 기뻐. 엄마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집안 사람들이랑 계속 살았으면 우리 딸 병났을 거야.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과하다 싶었거든. 진짜 감정이 아니라 연기 같더라고.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그때 말했으면 네가 들었겠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평일에는 일에 집중했어요. 결혼 생활 때는 시댁 일 때문에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커리어에 몰두할 수 있었죠. 퇴근 후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요가 클래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았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우연히 전 남편을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그가 걸어오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잠깐만. 그가 뛰어와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죠. 비켜줘.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그만해. 우리 남남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당신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그를 밀어내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흔들리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시간은 없어.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존재가 사라진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결혼 생활은 제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죠. 사람은 결혼해봐야 안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아무리 연애할 때 좋아도 결혼 후에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악몽 같은 시간에서 벗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혼을 선택했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오직 저 자신과 제 진짜 가족,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